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영상의 보스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형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영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6월 3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 근데 주요 후보들의 공약, 그 보건의료 관련된 공약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세 명의 공약을 좀 준비했는데 사실은 뭐 좀 이따 말씀해 주시겠지만 공약이 제대로 나온 건 없어요. 이게 발표가 아마 늦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한번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그 진보 진영의 후보는 제가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주장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건의료 단체 연합이나 이런 곳에 성명서 이런 거 나오는 거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 그 다음에 우리가 내란의 적으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의 그 김문수 후보의 공약들,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부터 좀 볼까요? 일단 그 지금 공약집이 안 나왔다 그래요. 이게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다음 주에나 나온다고 하는데 27일에서 28일에 지금 민주당도 낸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김문수 캠프에서는 26일에서 27일, 뭐 빠르면 25일이라고 하고 있고, 뭐 이준석 후보는 그 요즘에 그 선관위에서 오는 공보물 보시면 알겠지만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게 이제 명확해가지고 가장 최소의 그 페이지로 지금 이제 본인 손편지 받았어요. 손편지. 예. 그러니까 이제 공약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지금 정치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이제 발생한 이유가 이제 윤석열이 벌인 이제 친위 쿠데타 때문 아닙니까? 실패한 친위 쿠데타와 이후의 탄핵 상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란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직 법적 정리도 안 돼 있고 내란 세력의 어떤 물자나 잔존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너무 핵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을 꺼내질 않아도 나머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다. 그래서 공약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뭐 분석하고 할 게 많지가 않고 그나마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뭐 저희가 이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는 10대 공약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그 포맷이 있습니다. 선관위 10대 공약은 이제 대통령 후보 등록할 때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 정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서 큰 맥락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주요 언론이나 뭐 이제 후보가 뭐 의사협회에 갔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데 가서 언론 인터뷰를 할 때 기자협회랑 이야기할 때 이제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좀 일부 있죠. 뭐 그런 정도로만 이제 구체성이 좀 없는 결여된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좀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후보부터 좀 볼까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재명 후보를 보고 김문수, 이준석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먼저 번 그 녹화 방송에 보면 공공의료, 뭐 공공의대 이게 주요 그 공약으로 나온 게 있는데 어디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뭐 다른 거는 뭐 공공의료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디다가 어떻게 공공의료 기관을 세우겠다든지 공공의료 기관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저희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의 공약은 공공의료 기관을 전체 의료기관의 30%를 하겠다는 공약도 낸 적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5%인데 기관 수로 병상으로 10%고 병상으로 따져도 노무현 정부가 당시에도 비슷했거든요. 거의 3배를 늘리겠다고 했는데도 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구체적인 공약이 나와도 이게 사실 할까 말까 한 건데 공공의료 이야기를 꺼내도 뭐 성남시 의료원을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성남시장일 때 8년 동안 하나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약속한 3개의 공공의료 기관이 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그 대전의료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부 경남권, 그 진주 의료원을 계승한 서부 경남권 의료원과 부산에 이제 뭐 의료원 하나 정도 이게 3개예요. 이 3개가 지금 202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 발표를 한 건데 지금도 설계를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공의료 기관을 설립한다는 게 빨리 할 수 있는데도 약속은 하고 설계하고 뭐 설계 전에 프로젝트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비 타당성 조사 뭐 등등등 뭐 해가지고 뭐 거버넌스 형성한다고 하면서 뭐 운영 계획서 이렇게 하면서 시간 질질 끌면 10년 20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체성이 없으면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좀 논외로 하고 싶고요. 이재명 후보가 뭐 당선이 된 다음에 얼마나 할지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하나 구체적인 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공공의대입니다. 근데 이제 공공의대를 이름을 약간 바꿨어요. 공공의료 사관학교로. 이 부분은 이제 주요 그 보건 관련 기자들이 이재명 캠프에 많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안 나올 때 이제 공공의대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공공의대도 강력하게 반발했었잖아요. 선발 과정 뭐 시도지사 뭐 추천 이런 거 문제 삼아 가지고, 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공부도 못하는 열등한 의대생들이 와가지고 뭐 해가지고는 그 뭐 이런 능력주의 이야기까지 꺼내가지고 뭐 의사들 스스로 똥물 뒤집어 쓴 부분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당시 공공의대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공공의료 사관학교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답변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을 왜 이렇게 바꿨을까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사관학교는 저희가 육군사관학교, 뭐 해군사관학교에 대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지점이 크지 않잖아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공무원 양성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의료인. 근데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더 이렇게 반감이 드니까 사관학교를 한 이유는 군인같이 이제 공군사관학교 이제 그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뭐 파일럿이 되겠다, 이제 민항기 파일럿이 되겠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군사관학교 가서 이제 뭐 그 전투기 조종사로 이제 여기도 이제 의무봉발 10년 해야 되거든요. 민항기로 넘어가려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나 이제 해외 민항기로 가서 파일럿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델을 이야기하면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그걸 반대하기에는 너무 옹색하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디테일을 놓치는 게 있는데 2020년에 공공의대 논란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사실 선발의 공정성이었거든요. 공공의대에 뭐 물론 뭐 성적 나쁜 애가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의사들 스스로가 뭐 똥통에 빠지는 거라서 제가 논하고 싶지 않고, 이제 누군가의 추천을 받거나,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기존의 입시 제도가 아닌 것으로 이제 선발이 되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하는 공공의대가 의학 전문 대학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공공의학 전문 대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4년 이제 대학을 다닌 학사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의학 전문 대학원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의학 전문 대학원이 되고 나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입학의 공정성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뭐 제가 뭐 수능 지상론자도 아니고 뭐 한국의 입시도 좋다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시 선발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공공의대라고 한다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기존의 의과대학의 선발 과정과 동일한 과정에서 선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그 선발의 과정에 대해서 무슨 우리는 다른 선발을 하겠다, 면접으로만 선발하겠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이유도 없고, 여기서 이제 성적이 이제 뭐 의무복무 제한이 안 걸려 있는 것보다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감수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사법고시 시험 볼 때도 이제 군 법무관 시험을 따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시보다는 약간 하지만 군 법무관 의무 복무하고 나서는 이제 일선 나가서 또 변호사 개업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모델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이야기를 중원부원 말씀드린 건, 공공의료 사관학교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라면 그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6년제 의대로 가는 게 맞다.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육사다, 공사다 가는 사람은 뭐 내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군인으로서 어떤 복무를 하겠다 이런 목표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자기가 의사 활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도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전에 말했던 공공의대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빨리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당선이 되면 제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윤석열의 2,000명 증언안에 대한 피로도도 되게 높아요. 그렇지만은 의사를 증언해서 어쨌든 지역의 의사를 확충하고 뭐 내과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를 늘리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성이 있게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당시 2020년에 이게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세팅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재부가 돈을 많이 안 내서예요. 6년제 대학을 만드는 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가 뭐 이제 교실들이나 일반 수업도 이제 늘려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국공립대학교에 위탁해가지고라도 해서 저는 이 부분을 해낸다면은 이건 추진력이라고 저는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인정받잖아요. 성남시장일 때도 여러 가지 추진력과 이런 뭐 문제 해결 능력 때문에 많이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언되는 만약에 증언을 지금 이제 합리적으로 수급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증언되는 숫자를 지금의 사립대 의대에 증언 배분된 건 다 뺏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도권에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에 지금 인터넷 전투를 늘려주는 거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이유도 없고 의료계 분란이 일으킬 이유도 없어요. 그냥 증언되는 모든 수를 다 그냥 이 공공의료 사관학교에 몰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 숫자가 이제 처음에는 많지 않더라도 앞으로 뭔가 이제 수급 계획에 따라서 증언되는 거는 다 공공의료 사관학교 혹은 이제 이걸로 다 안 될 정도로 만약에 동의가 되는 수준에서 수급 계획이 높게 나왔다고 하면 다 국공립의대로만 의과대학으로만 배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불필요한 논쟁을 벌려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벌려가지고 뭔가 얻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보고 요거 중요한 그 공약으로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후보는 어느 후보의 이야기를 좀 볼까요? 다음 후보는 뭐 저는 이제 김문수, 이준석은 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이 공약이 두 사람의 이제 차이점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김문수 후보는 아시다시피 이제 구급파 특히나 이제 태극기 전사 전광훈 그렇죠. 정강훈파, 자통파, 자통당 이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냥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내는 정책은 국민의힘에서 짜준 거잖아요. 여의도 연구소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정책이 드러나진 않지만 이 김문수라는 사람의 핵심은 지금 뭐 대통령 그 선거에서 나와서 이제 하는 발언을 들어보면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선거 있지 않은 뭐 부정선거 이제 사실 동의하는 내용도 많이 하겠고 이제 후보 기간에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기가 뭐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나마 좀 정신을 뭐 이게 표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이제 극우파 주류의 지지를 받고 있고 윤석열파의 물론 뭐 전폭적 지지를 받는 그 땔감으로 쓰일 뻔했었는데 한덕수와 통합해서 이제 그걸 거부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친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한덕수여도 똑같겠죠 공약이. 한덕수였어도 뭐 공약은 똑같았을 것이고 뭐 하는 발언도 거의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면 한덕수도 뭐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였으니까. 근데 한덕수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지는 약간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문수는 워낙에 이제 이 정강훈파여가지고 명확한 정강훈파 멤버여서 훨씬 더 좀 명확하게 이제 더 극우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후보고 표가 떨어진 거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이제 말을 삼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선거 공약으로는 뭐 사실 뭐 그냥 하나만한 내용들이에요. 뭐 하나만한 내용이라 이거 뭐 설명드릴 것도 없고 최근에 이제 의사협회 찾아가가지고 본인도 이제 의대 증언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정도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고 그럼 이제 이준석은 뭐냐? 이준석이야말로 진짜 저는 정책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극우 정치를 이제 구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의 정책적인 극우. 극우. 이준석의 그 정책을 전부 다 보면 유럽에 최근에 이제 부상하고 있는 극우파, 뭐 독일의 예를 들면 AFD, 대한당,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소위 이야기하는 개혁당 이름은 다 뭐 대한당, 개혁당 뭐 이름 다 그렇잖아요. 유럽의 그 구급파들 그냥 똑같아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을 신고 분리하겠다. 이게 우리가 지금 무슨 내용인지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국민연금 신고 분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이제 적립금이 다 소멸돼서 없어질 거야. 그러면 이제 없어지고 나면은 젊은 세대가 돈을 많이 내 가지고 고령층의 연금을 보충해야 돼. 이 논리로 지금까지 이제 기재부 관료들이랑 다 이제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여기다 한술 더 떠서 돈을 조금 내고 많이 가져가는 노인들은 따로 그걸 운영하고 젊은 세대는 따로 우리끼리 운영하겠다고 하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갈라치기도 갈라치기인데 이제 사회보험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민영보험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사회보험은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뿐만 아니라 세대 연대 효과가 있고 이게 다 상호 관계가 설정이 돼서 연결이 되는 건데 순환 구조인데 사회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문제인데 이준석은 이거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연금 필요 없어. 민영보험이랑 똑같이 수익자 부담 구도로 내가 낸 만큼 그냥 가져가는 거야. 요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연금 이야기를 하면 오늘 여기서 제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한국의 연금은 그리고 적립 방식의 연금이 아닙니다. 수정 적립 방식이라고 해서 언젠가는 독일식으로 매해 그냥 거둔 돈을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세금에서 많이 돈이 들어오든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싫어서 지금 기재부가 계속 지금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낮추려고 했던 거고 윤석열도 거기에 이제 편승했던 건데 국민의힘 애들이 하는 주장 정도는 이제 그 우파들의 정책이라고 하면 이준석의 주장은 연금 자체를 아예 쪼개자는 거니까 극우파 주장이에요. 아예 연금을 해체하자는 주장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TV 토론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하자고 했잖아요. 이것도 전형적인 유럽의 구급파들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준석의 주장은 이제 이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이나 우리 한국의 구급파들의 주장에 노골적인 그 중국 혐오, 뭐 건강보험에서 중국인 동포들이 뭐 돈을 많이 혜택을 보고 가져간다든지 이런 거 다 사실도 아닐 뿐더러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 그거를 훨씬 더 광범하게 사실은 퍼뜨리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국민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이준석이 어디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건강보험이 이제 조만간에 세대 그 갈취가 될 거다. 그러니까 노인이 점점 많아지니까 건강보험료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세대론을 지금 이제 들이내는데 이것도 극우파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명확하게 극우파다라는 걸 이제 이번 선거에서 명확하게 저는 인지를 했고, 근데 이제 유일하게 다른 점은 이준석이 노인 혐오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극우파 대중은 대부분이 70대 노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극우 정치에 이제 호소력이 있는 저는 반공극우라고 보는데 구구가 반공극우를 못 끌어안는 것이 뿐이지 한 10년 15년 지나가면 이준석표 극우가 이제 우리 사회의 진정한 극우 세력이 전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치 세력화를 넓히는 건데 본인이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먹고 뛰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자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게 윤석열한테 이제 팽당한 것을 극복하는 과정일 텐데 그거의 하나의 기반으로 극우 정치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유럽이나 뭐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극우 정치들의 그 이론들을 많이 공약들을 많이 벤치마킹한 것들도 많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현재 젊은 세대들 중에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어떤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이 많이 쏠리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논리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준석이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이고 굉장히 유의하게 봐야 되는 것. 특히 이제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되는 게 이준석 후보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도 더 검토하실 일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제 뭐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뭐 정책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아마 나오면은 이제 가간도 아닐 거라 저는 보거든요. 이준석 특히나 선거 정책이 제일 웃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이라는 사람 자체는 이제 특히나 20, 30대 남성 우파들한테 이제 어필해가지고 전형적으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나 이런 정책들은 아마도 명확하게 앞으로 이제 이 노인이 많아지게 되면은 국가 총의료비가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긴축 정책이나 아니면 이제 청년들의 그
공적 사회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인들한테만 득이 되는 거라고 해서 갈라치기 해가지고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할 거라서 아주 위험천만한 정책을 많이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이준석 다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윤석열이 2,000명 증원을 해가지고 의료 부분에 심대한 타격을 지금 입혀놓은 상황이라서 이거를 내가 잘 해결하겠다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보건의료 정책이 그리고 구체성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서 매력적으로 사람들한테 크게 안 느껴지는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뭐 박근혜 정부 집권할 때 뭐 다들 기억해 보시면 뭐 최소한 그래도 보수 정부지만 4대 중증 질환 국가 보장 100% 당시에 이제 그거 선별적이라고 저는 어쨌든 그 정도는 임플란트를 보험하겠다 뭐 하겠다 뭐를 보험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뭐를 이준석이나 지금 김문수가 뭐 이재명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이재명 후보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보건 쪽의 정책은 너무나도 이제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이 파탄 상황을 해결하는 거에만 지금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약간 다른 국면이다. 그래서 이제 이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차기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시민사회나 아니면은 진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감시와 견제를 잘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 지난번 뭐도 말씀드렸는데 6월 3일 날 대선이고 7, 8월 되면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코로나 팬데믹 때 공공의료 우리가 굉장히 조그만 그 규모밖에 안 돼 5%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듯이 또 한 가지 윤석열과 같은 이런 이상한 의료개혁 정치가 우리의 의료를 현재 파탄하고 나락으로 몰아갔던 것을 두 가지 기억하면서 대선을 선택을 잘해야 될 것이고 공공의료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